아,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앞에서 제가 개인정보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뒀고, 이 제가 용어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 법령을 꼭 먼저 보세요. 지금이라도 먼저 보시고 오세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의 정의는 음,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가 있죠? 개인정보? 아, 1번 자연인이죠.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 실종자도 일정 기간 지나면 안 돼요. 그 2번 결합이죠. 쉽게 결합. 이 결합이라는 게 지금 현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될 만한 네, 그 정도의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사회에서 네, 그 결합 여부. 그 3번 또 뭐가 또 개인정보죠? 말씀해 보세요. 다 들립니다, 저는. 네, 객관적 사실과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객관적 사실은. 그리고 주관적 사실. 이 주관적 사실도 개인정보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결합 여부랑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거는 결합 여부인데 이것도 결합 여부의 범주인데 그냥 제3자가 타인이 생각, 네, 생각도 들어가는 거죠. 평가한 거.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좀 전에 한 개 더 했죠. 뭐였죠? 식별 가능성이죠. 정말 글씨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식별 가능성. 식별이 어려우면은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학문적으로 쓸 때나 뭔가 이렇게 통계 자료를 쓸 때는 개인정보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비식별화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그건 식별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는 개인정보가 아니죠. 뭐 그리고 개인정보 용어는 제가 여기서 그 많은 용어들을 하기에는 힘들고 보고 오세요. 네. 음, 네, 이거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음,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나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뭐,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 받을 때 필요하죠. 그 뭐 상대방 거래처 회사에 또 보내고 그럼 거기에는 대표자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대표자의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의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니죠. 개인정보 아니에요. 업무상 필요한 자료잖아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어느 뭐 기업 내 대표자 아니면 임원들, 네. 임원들은 개인정보가 아닌데 근데 또 그냥 무조건 다 대표자 뭐 임원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업무상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의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은 하나의 국민들이잖아 사람이잖아요. 그건 개인정보의 범주에 들어가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되시나요?
이 업무상 필요로 해서 공개가 된 자료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대표자 이름이라고 무조건 다 대표자 이름이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업무상을 제외하고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다른 데서 보면은, 다른 방향 측면에서 보면은 대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꼭 개인 한 명이 아니어도 돼요. 단체도 개인정보가 되죠. 네, 당연한 거죠. 이거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 했던 거고, 이거 제가 그 쉽게 결합이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한 건데,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결합이라는 게 현재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이 70년도에는 없었죠. 그 당시에 만약에 70년도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름하고 사진으로 개인정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인터넷이 70년대 있었나요? PC 통신은 있었죠. PC 통신. 인터넷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네, 저는 상당히 젊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고, PC 통신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재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이름하고 뭐 얼굴이랑 뭐 연락처만 알면은 그 사람 누군지 찾아볼 수 있죠. 뭐 굳이 엄밀히 뭔가를 예를 들자면 뭐 페이스북에서 검색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럼 이게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거죠. 개인정보 범위 대상이죠.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IP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그 IP 하나만 보면. 근데 이렇게 단순히 뭔가 다른 거랑 결합이 됐다면 개인정보 범주에 들어간다. 한번 읽어볼까요? IP 주소, 쿠키, 로그 기록, 인터넷 정보, 검색 기록 등은 그 자체로는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아니지만 쉽게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이다. 네. 그리고 핸드폰과 같이 이동성을 지닌 사물의 위치 정보,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고정된 사물 인터넷의 위치 정보, 인터넷에 공개된 특정 정보 등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아니지만 특정 개인과 뭐랑 결합이, 그쵸,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결합하면은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개인 식별 가능성 정보이다. 네. 그리고 차량 번호, 차량 등록번호. 등록번호가 뭐죠? 등록번호가, 네, 제가 오타를 낸 건가? 네, 차량 번호, 뭐 사업자 번호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특정 개인과 정보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랑 결합을 했는지는 말 안 했지만 쉽게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말씀드린 사회 통념상 이러한 정보들과 지금 현재 사회에 쉽게 뭔가를 결합을 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결합이면은, 결합해서 뭔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면 개인 식별 가능 정보, 개인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부여된 일렬번호를 하더라도 그 번호의 부여에 특정인을 식별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거는 뭔가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부여된 일렬 번호. 뭘까요? 이 밑에 L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고객 관리 번호 그런 것과 같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부여되는 숫자, 문자, 네, 그런 거 뭐랑 또 다른 거랑 또 플러스를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접속기로, 로그기로, 검색기로. 이 앞에 위에 이거죠. 네. 1번 항목에 있는 거 같은 건데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점. 사실 IP 주소, 쿠키, 로그기로 인터넷 정보 검색, 검색기 이런 게 결합 가능 여부로 개인 정보로 판단한다. 사실 이 쿠키 정보 있잖아요. 상당히 노출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취약점 진단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규모가 있는 정도인데 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쿠키 정보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볼 수는 이 자체로 볼 수는 없죠. 네. 그쵸.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뭐 로그인해서도 뭔가를 모르겠고 어쨌든 결합이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굉장히 위험한 정보죠. 네, 이런 게 빨리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랜카드가 아니죠. 사실은 네트워크 카드죠. 랜카드는 잘못된 말이에요. 네트워크 카드죠. 맥 주소가 네트워크 카드 그쵸. 고유 그 제조 번호니까. 네, 사실은 맥 주소, 네트워크 카드. 네, 네트워크 카드 맥 주소로 통신할 때 이것도 이 자체로만은 IP처럼 개인정보로 하기 어려운데 고유 번호잖아요. 맥 주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추적할 수 있죠. 오히려 IP보다 더 쉬워요. 맥 주소로 추적하는 게. 자, 다음.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정의, 그거 용어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못하고 말을 더듬어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프라이버시인데요. 뭐 프라이버시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가 잠깐만요. 네, 제가 뒤쪽에다 했는데 네, 읽어볼게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로서 넓은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프라이버시의 범주가 개보법보다 더 넓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꺽쇠를 프라이버시 쪽으로 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에서도 말장난이 좀 많거든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범주에 프라이버시가 있는 게 아니죠. 프라이버시의 범주 안에 개보법이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꼭 어떻게 정리를 꼭 하세요. 이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세진 않지만 좀 말장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뭐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뭐 혼자 있을 권리 뭐 사적인 상황이 공개되지
이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읽어보시고 아 제가 보안의 3요소라고 했는데 아시죠? 저는 이거를 사실 보안의 3대 요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썼는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 기밀성 무결성이 프라이버시의 범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밀성 무결성을 쓰다 보니까 가용성까지 생각나서 이 보안의 3요소까지 했는데 가용성이 가용성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기밀성 무결성. 네, 이렇게 프라이버시인데 한번 볼게요. 프라이버시가 구체적으로 뭔지. 첫 번째 이제 공간 프라이버시. 읽어볼게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환경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집과 사무실 등 보호받아야 할 사적 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다. 이는 가정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직장이나 공개된 장소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CCTV, 감시, 아이디 체크 등의 침해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PPT 자료를 제가 만들면서 뭐 1-2 프라이버시, 뭐 그리고 1번 공간 그래서 영어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제가 이렇게 굳이 힘들게 영어까지 타이핑을 왜 했을까요? 암기하셔야 돼요. 영어로 나와요. 네, 그래서 영어를 넣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제가 굳이 뭐 그냥 공간 프라이버시 한글로 쓰면 되죠. 그쵸? 그래서 영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빨간색까지 제가 굳이 표시를 했어요. 너무 번거롭게. 참 친절한 에릭 씨. 그쵸? 네. 어쨌든. 자, 어떤 장소가 나요. CCTV가 CCTV가 뭐예요? 여기, 자, 이 건물이 있으면 여기 카메라가 달렸어요. 이 CCTV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한 범위를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간이에요, 공간. 네. 공간, CCTV가 들어가면은 공간이라는 거. 사적 영역, 공개된 장소. 좀 전에 여기 공개된 장소도 해당될 수 있다. 그 사적 영역은 당연한 거고. 이 공간 프라이버시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근데 이제 그 다음은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개인에는 뭐 좀 영역을 나눠보면 신체가 있고 통신이 있어요. 신체는 말 그대로 읽어보세요. 개인이 신체 또는 물리적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마약, 체감 검사 등으로 자유로울 권리. 네, 자유로울 권리. 그럼 통신은 이거는 통신은 80년대 이후 컴퓨터 등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무한히 축적, 처리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 자기결정권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 이 정보 프라이버시인데 앞장에 이 공간하고 공간 프라이버시, 그 통신, 정보 프라이버시 꼭 어떻게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그냥 많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정보 프라이버시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개인정보가 요구되고 공개되고 사용되어지는 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프라이버시권이 포함되는 권리며 남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뭘까요, 개인의 권리?
용어 앞장에 제가 용어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용어 보실 때 정보 처리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정보 처리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보셨나요? 3과목에서 좀 더 이거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수집하고 제공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이 사이클 있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이에 대해서 정보 주체 권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리를 더 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제권. 이거예요, 이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제가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굳이 제 손가락 아프면서 한 번 더 제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굳이 밑줄까지 표시를 했네요. 여기는. 네. 그래서 개인의 영역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확대되고 있다.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 자, 이 프라이버시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제 이 프라이버시가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도 있어요. 이 뒤에 있는데 국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그거는 이따가 바로 곧 나올 것 같은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생활에 관한 개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통신의 비밀 등은 모두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대상은 정보 프라이버시,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 프라이버시라고.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의 한 내용으로서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해 정보 주체가 가지는 이익의 권리 개념. 원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이게 프라이버시 5대 권리라고. 이 프라이버시가 지금 정확한 유출을 원하는 게 이 5대 권리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시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보법을 많이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읽자면은 원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세 번째, 자신도 모르게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될 권리, 자신의 정보 가치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이 5가지가 프라이버시 권리인데 정보 주체예요. 포커스는 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정보 주체. 제가 앞장에서 지금 맨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개보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 띄어쓰기를, 근데 이것도 제가 띄어쓰기 한 이유가 있죠. 왜 굳이 제가 뭐 이렇게 미스가 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띄고 여기도 이렇게 띈 게 아니죠. 일단 개보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한 개념은 좀 다르죠. 이렇게 좀 크게 구별을 하자면 여기는 처리자, 정보 처리자의 포커스죠. 처리자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뭐 규제 방안이나 뭐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고, 이쪽에 같은 경우는 정보 주체죠. 정보 주체 권리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여기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OECD 쪽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건데,
그 뭐 이따가 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여긴가? 네, 다시 이렇게 돌아오자면, 이 5 권리가, 프라이버시 5대 권리가 정보 주체 알 권리, 그 권익이에요. 정보 주체를 위한 그런 포커스에 많이 비중이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기 정보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도 있어요. 결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자기 정보 결정권이, 네, 여기 있네요. 이 방금 제가 정보 주체의 알 권리, 이렇게 정보 주체의 권리, 이익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5원칙을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토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국내에도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외국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내 법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겠죠. 그쵸? 연관이 없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남의 나라까지 제가 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은 2005년도 이 5월 26일 날 헌법재판소 거기 있죠? 종로경찰서 건너편에 헌법재판소가 있죠? 거기서 판결한 내용인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되고 이용되고 제공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지, 내가 내 정보를 사용할 건지 사용 못하게 할 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정보 말 그대로 자기 정보, 자기 결정권이에요. 내가 결정하겠다. 네. 이 프라이버시에서 결국에 포커스는 그 프라이버시 아까 5대 권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이게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설명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 프라이버시 중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법의 범주 안에 있죠. 네. 제가 이 프라이버시라는 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개보법이. 네. 그래서 개보법령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뭐 1장부터 4장까지는 뭐 아무래도 정보 주체 약간 포커스가 그쪽 비중이고 뉘앙스가 그래요.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뭐 5장부터 뭐 7장까지는 뭐 정보 주체 권익을 위한 좀 그쪽에 관한 법률 내용인데, 이게 결국에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토대로 개보법이 뒷받침된 거고, 결국에는 개보법이 프라이버시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정보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고 그냥 뉘앙스만 이해를 하실래요? 약간 좀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게 오히려 약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네, 정보 프라이버시 안에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보법. 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좀 많이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이냐? 정보 주체 권익이죠. 그래서 자율결정권. 그래서 내 정보를 침해당하지 않고 내 정보를 내가 열람하고 요구하고 삭제할 수 있는 요구.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해는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정보 프라이버시가 개보법이다. 정보 프라이버시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생겼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그리고 개인정보의 종류가 인데요. 네, 개인정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공정보가 있고 생성정보가 있는데 제공정보는 되게 쉬워요. 뭐 여러분들이 어느 포털 사이트에 가입을 해요. 그럼 뭐 회원 가입할 때 뭐 이름 넣고 뭐 뭔가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죠. 성함, 주소 뭐 뭔가를 넣을 거예요. 연락처 넣고. 이건 뭐예요? 내가 제공을 했잖아요. 내가 제공했으니까 내 제공 정보예요. 근데 생성 정보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비교를 할까요? 뭐 검색 엔진 사이트에다 가입을 했어요. 가입한 것까지는 제공 정보죠. 근데 가입해서 이제 사용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녹색 지금 딱 녹색 창이네요. 자, 이 녹색 창에다가 뭘 검색을 했어요. 그 이 쿠키 정보 남죠. 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사용하면서 생긴 정보잖아요. 자, 또 다른 뭐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쇼핑몰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뭐 어떤 옷을 샀어요. 옷을 구매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양말을 구매했다 칠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많이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뭐 A라는 회원이 양말을 검색을 해가지고 양말을 구매하거나 그러면은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이렇게 유출을 하잖아요. 이 회원은 양말에 관심이 많구나. 이 회원은 뭐랄까 컴퓨터에 관심이 많구나. 그 검색된 걸 위주로 많이 이렇게 막 더 유출을 시키잖아요. 정보를. 이런 정보들이 결국에는 생성된 정보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생성 정보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제공 정보, 생성 정보. 구별 가능하시죠? 네.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 구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의 유형을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거 좀 중요해요. 자,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제가 뭐 따로 다시 말 안 할게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많이 보세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주로 이렇게 섞여서 나오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에는 뭐 대출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신용카드 번호, 이렇게 뭐 부동산 정보, 그 자기 개인 정보, 개인 금융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이 신체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재산적 정보일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겠죠. 굳이 하자면 이 신체 정보는 뭐 바이오 정보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법적 정보, 민감 정보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자꾸 연계시켜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 민감 정보, 뭐 바이오 정보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저 이렇게 쭉 보다가 뭔가 연관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짚고 넘어가요. 참 복습 예습하기 참 좋죠. 네, 어쨌든 이런 거는 민감 정보라는 거.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제가 1-3까지는 있고 1-4는 제가 뺐다고 했어요. 개인정보의 특징인데 개인정보 특징이 뭐죠?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특징을 뭘까 한참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뭐 카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런 뭐 교재들을 봐도 그 특징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개인정보 특징이 지금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뭔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포커스를 짓는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4는 뺐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나중에 한 4과목에서 이제 4과목에 보면은 인증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서 위험도를 또 판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머릿속에 들어와서 원치 않아도 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참 친절한 에릭 씨. 네. 어쨌든 이 개인정보 유형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유형별 등급으로 따지면은 세 개의 등급으로 지금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개인정보 유형 위험도 등급이라고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이거 유형 보고 갑자기 급 생각 나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참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등급은 가장 뭐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뭐 5점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2등급은 3점, 3등급은 1점.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반대로 외웠어요. 1, 2, 3, 5, 3, 1 이렇게 반대예요. 반대. 1등급이 가장 위험해요. 반대로 3등급은 안전해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여기 민감 정보 뭐 이제 민감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고유식별 정보도 있고 고유식별 정보는 이제 많이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고유식별 정보 어쨌든 고유식별 정보가 있어요.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보이는 게 당연히 금융 정보, 금융 정보도 네. 금융 정보,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 이런 개인 정보의 유형을 1등급을 분류해요. 그래서 이건 5점짜리예요. 그리고 뭐 2등급은 이제 뭐 단순히 뭐 이름, 주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3등급은 점수가 낮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결합 가능 정보 있잖아요. IP 뭐 그런 것들 뭐 로그 기록 로고 기록 네 그런 것들이 3등급 1점짜리예요. 그래서 이 등급마다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번외적으로 또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삽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자꾸 빠져요. 빠지는 게 제 특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1-4 말씀드렸는데 특징은 뺐고요. 개인정보 가치 산정.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1과목에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꼭 나오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여기서. 네.
자, 그 개인정보 가치 산정을 왜 할까요? 제가 여기도 설명을 했어요. 설명한 게 아니라 1-2 다섯 번째에서는 범위가 개인정보 가치 산정인데 이 개인정보 가치 산정이라는 범위가 왜 들어갔을까요? 시험 범위에. 왜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프라이버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정보 주체? 뭐죠? 정보 주체 권리예요.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그 전에 뭔가 사고가 나기 전에 삭제하고 요청하고 내 정보에 열람할 요구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죠. 보상을 받으려면은 내 가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가치 산정이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각 상황이나 정보 주체 또는 사업자마다 가치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이 개인정보 가치 산정의 가장 큰 포커스는 끝났네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공부할 필요 없어요. 물론 가치 산정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산정 방법을 이따가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산정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정보 주체, 사업자 다르게 산정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죠. 이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제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피해 봤다고 하니까 또 다른 게 생각나네요.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럼 제 개인정보랑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의 개인정보랑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를 높게 평가하고 이 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정보 처리자 미안하네요. 이 기업에 이거 지금 눈에 보니까 이 처리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가치를 내리려고 하죠. 뭐 당신 개인정보가 뭐 기껏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뭘 이만큼 예상하냐. 이거밖에 안 된다. 그쵸?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하기 위해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저평가하려고 한다. 정보 주체는 과평가한다. 네. 답 나왔죠? 끝이네요. 그래서 보면은 산정 방법이 있는데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지금 3가지를 꺼냈는데 델파이라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이 CVM 가상가치 산정법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전문가 판단도 CVM의 범주예요. CVM 자체가 가상가치이기 때문에 CVM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 판단이 뭐냐면 어떤 이 그룹 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정보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당신의 정보는 10만 원이다. 당신의 정보는 100만 원이다. 당신의 정보는 1,000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 집단이. 이게 상당히 시간은 이게 제가 장점은 전문가 델파이의 장점은 시간이 빠르죠.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단점은 편파적이죠. 굉장히 편파적이죠. 이 전문가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 당신 정보 10,000원밖에 안 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느 기업 회장이야. 전문가 미스죠. 물론 그렇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이게 델파이라는 꼭 외우셔야 돼요. 델파이 뭐예요? 전문가가 들어갔다 뭐 델파이 이렇게 꼭 외우세요. 자, 그러면 CVM은 뭐냐면 설문지예요. 이건 설문지인데 이 설문지도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네. 그 이게 방법을 제가 이렇게 쭉 적었는데 설문지를 몇 개를 만들어요. 몇 개를 만들어서 이 그룹 있잖아요. 뭐 한 그룹 내에 A, B, C, D, E 있으면은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야. 아, 당신들이 봤을 때 이 사람 개인정보가 얼마일까? 이 사람들의 설문지를 쭉 작성하겠죠? 그건 또 똑같이 또 한 번 또 해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요. 또 이것도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이 좀 약간 보면 좀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3-4번 반복해서 실시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 문제 서로 이렇게 정보 주체랑 처리자랑 싸울 요지가 별로 없죠. 이런 방법을 하면은 장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갑자기 장점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결과가 인정할 수 있다. 처리 방법을 음,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아니, 수용이라는 말이 좀 더 맞겠네요. 네, 그래서 처리자 입장이나 정보 주체 입장에서 쉽게 수용이 가능하죠.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죠. 단점으로는 시간이 반대죠. 델파이랑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네, 어쨌든 이 CVM이라는 방식에 굳이 내부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델파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 CVM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영양평가에도 이런 산정 방법이 비슷한 게 또 몇 개 나와요. 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배상의 계산법인데, 아, 이거는 시나리오 방법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의 방법이 따로 있고, 시나리오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매트릭스 방법이라고 굳이 또 따로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막, 뭐, 근데 국내에서 이걸 다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손해배상의 계산법이라는 방법이 따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시나리오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화 방법이 따로 있고, 네, 원래는 따로 있어요. 근데 많이 묶여 있더라고요. 아, 뭐 제가 이거 담당하는 뭐 교수가 아니니까 제가 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에서 유출하는 시나리오를 가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가지고 아, 자, 우리 기업에 어디 뭐 DB 서버가 어디 뭐 DMZ 구간에 있다 뭐 해가지고 그럼 뭐가 유출됐겠다, 뭐 유출이 됐으면 몇 건이 유출됐겠다 쭉 이렇게 가정을 해요. 시나리오 쭉 그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매트릭스화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시트를 만들어서 쭉 가정을 해요. 네, 이렇게 쭉 가정해가지고 뭐 이게 가정이 됐으면은 뭐 이만큼이 유출이 됐다 해서 뭐 그 값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자산은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해서 판가름하는 건데 굉장히 좋아요. 이건 나중에 뭐 인증받을 때 좋아요. 필수죠, 필수. 해야 돼요. 그래서
장점적으로 보면은 가치 산정이 편리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근데 미리 이렇게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악이었을 때 시나리오가 있을 테고 베스트일 때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 갭 차이를 대응할 수 있죠. 이 갭 차이를 좁히는 방법이 있겠죠. 이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위험 전가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유출이 됐냐 안 됐냐, 유출됐으면 얼만큼 됐냐, 그래서 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치가 얼만큼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VM은 설문조사에 기초한 가치 산정 방식으로 주로 비시장 자원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경제학적 방식이다. 그리고 빨간색이네요. 말씀 안 드릴게요. 빨간색이에요. 개인정보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가치 산정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 빨간색인데 밑줄까지 있네요. 제가 이렇게 이 시험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 쭉 읽으니까 맞아요. 맞는데 뒤에가 달라요. 객관적이면 뭘로 많이 변경될까요? 객관적 반대 주관적이죠. 개인정보 가치를 확인할 때 객관적으로 해야죠. 주관적으로 말도 안 되죠. 주관적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더 어렵죠. 근데 자, 해외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제가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많잖아요. 주요 국가, 해외 주요 국가, 뭐 미국, 영국, 일본,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이렇게 많잖아요. 다 뺐어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만 넣었어요. 개인정보라는 용어 자체가 뭐죠? 개인정보 용어가?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개인정보? 말해보세요. 다 들리니까 말해보세요. 1번 뭐였죠? 이게 마우스로 쓰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만 해도 뭔지 아시겠죠? 4번이 뭐였더라? 네. 자연인. 두 번째 뭐죠? 결자예요, 결자. 악필, 실제도 악필이에요. 글씨 보셨어요. 이거 객하고 객주네요, 객주. 수집 이름인가? 뭐죠? 객주? 객관적, 주관적. 결합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따로 3번을 굳이 표시한 이유는 타인에 대한 생각까지 있으니까 약간 좀 그리고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게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법 법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이 개인정보 용어 자체가 뭐 단어는 다르겠죠. 당연히 단어는 다르는데 이 뜻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뺐어요. 그래서 다 빼고 미국하고 유럽만 넣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볼까요? 뭐 이렇대요. 이거는 이렇다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죠. 이거요. 이거.
미세먼지가 많다네요. 자, 어쨌든 미국은 이거예요. 이 옵트아웃 방식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선 서비스 후 거부 가능? 뭐냐면은 내 개인정보를 기업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일단 써요. 일단 쓰고 보자요. 그 후에 내가 내 거 왜 썼어? 내 거 쓰지 마. 그러면 그때 이제 알았어, 네 거 안 쓸게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서비스를 하고 뒤에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옵트 아웃 방식에. 반대로 옵트 인 방식이 있어요. 반대니까 아웃하고 인하고 반대죠. 그럼 뜻도 반대겠죠. 이거는 반대로 먼저 서비스를 못 하죠. 뒤에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 앞에 동의를 해야 돼요. 승낙 여부가 있죠. 이거는 일단 미국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이거예요. 옵트 아웃. 동의 없이 먼저 쓴다. 그 후에 동의를 하거나 뭐에 따라서 거부하거나 뭐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옵트 아웃 미국.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읽어볼게요. 시장 중심적 모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주요 해외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어. 국내와 큰 차이가 없다. 뭐 그런 거보다 하시고요. 네, 그런 거보다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시장 중심적 모델이라는 게 네, 미국은 개인정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고객에게 큰 이익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경향.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법으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 이게 가장 달라요. 저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법이라는 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은 뒷받침을 하는 거지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규제가 많으면 발전을 못 해요. 근데 솔직히 진짜 조심스럽네. 이렇게 말하려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 네, 운영을 해보신 분은 좀 느끼실 거예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까다로워요. 근데 이렇게 규제가 많은 게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법을 만드신 분들이 지금은 조심스럽네요. 네, 생략할게요. 그래서 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재, 미용, 매매 비교적 용이하다. 그래서 각 주마다 미국은 땅이 크니까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이 다른 개인정보 침해 시 사법제도 소송으로 개인정보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해 정보 주체에게 편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제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럽 어디 오히려 동유럽 쪽이었거든요. 동유럽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은 그렇잖아요. 근데 법이 큰 틀만 있지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 나라는 제가 정확히 그 나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오히려 범죄율이 더 적어요. 규제가 많다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걸까요? 뭔가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게 규제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미국은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규제가 없는 거, 자율적으로 하는 거. 어차피 자율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기업에서 나라에서 법이 없다고 법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있어요. 법은 있어요. 여기 있죠.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규정 있어요. 자, 극단적으로 미국 내 기업 어떤 기업이 자기 미국에 법이 없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니까 개인정보를 막 활용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잠깐이죠. 한때예요, 한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서로 타 업체랑 경쟁하고 자기네 기업 이미지가 망가지는데 오래 장사할 수 있나요? 오래 장사 못하죠. 그런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더 보호를 더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쨌든 자꾸 말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옵트아웃 방식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율적인 방향은 좋다고 봐요. 네, 어쨌든 미국은 그렇다는 거고. 자, 이번엔 유럽을 볼게요. 미국하고 유럽 비교하는 이유 뻔한 거예요. 반대니까. 전혀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미국이 자율적이면은 유럽은 법으로 규제해요. 다 규제해요. 뭐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사실 유럽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이 까다로운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뭐 보안 뉴스 보니까 너무 좀 무리하게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좀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인정 못 받았죠. 뭐 우리나라에서나 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행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시행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말이 그런 건지 어쨌든 거부당했죠. 사실 발효는 꽤 됐어요. 근데 시행은 이번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굉장히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많이 꼭 참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벌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걸 원본을 영어 실력이 되시면 원본을 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이 가이드북이 있어요.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GDPR 이 유럽 연방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이거든요. 이 GDPR이 지금 1과목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과목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5과목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네 포커스는 이거죠. 옵트인 서비스예요. 옵트인 먼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내 동의가 없으면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려면은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옵트인 방식. GDPR 옵트인. 옵트인은 어디에도 해당된다? 네, 대한민국도 해당돼요. 그래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용어 표현 약간 다른데 네, 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의미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이었잖아요. 이렇게 자율 규제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권리 중심적인 모델이죠. 규제를 하니까. 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장점하고 단점 있는데 미국 장점을 볼까요? 자발적 참여로 개인정보의 윤리의식 고양, 이익 달성의 공동체적 시너지 효과, 통일된 기준으로 비용과 부담 절감, 급변하는 현실 대응의 민첩, 법률이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 해결.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악효과가 더 많죠. 오히려.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네, 그래서 대응이 빠르죠. 네. 장사하려면 어떡하겠어요. 기업들이 장사하려고 먹고 살려면 타 경쟁회사보다 더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미지가 좋아야 되겠고 더 앞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되죠. 그 규제가 있다는 건 서비스를 하는데 많이 제약이 되죠. 자, 어쨌든 그러면 단점을 볼까요? 경쟁 우위 기업에 의한 카르텔 형성 및 이에 따른 진입 장벽의 형성. 그럴 수도 있죠. 각 기업의 평판과 연합체 평판 간 연관성, 평판 간의 연관성, 미흡시 개인 이익 위주 활동. 무슨 말이지? 각 기업들의 평판, 연합체, 평판 간의 연관성, 미흡시.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전문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어려움. 그쵸. 이게 무슨 말이면 뭔가가 법률로 규제를 해놨어요. 그럼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요즘에 뭐 방금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고 문자 왔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 대기 중에 이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를 PM10이라고 해요. 국내는 PM10을 써요. 미국 같은 경우는 PM2.5인데 사실은 이게 더 세요. 입자가 더 작죠. 10 마이크로미터랑 2.5 마이크로미터, 2.5가 더 작죠. 그래서 미국은 PM2.5인데 요즘에는 이제 뭐 공기청정기들이 다 PM2.5를 따라가는 추세예요. 어쨌든 국내는 근데 이런 입자들을 시료를 채취해서 법으로 뭐 PM10 뭐 얼마 이하는 뭐 10 마이크로 이하는 뭐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시료 방법을 뭐 채취를 하고 이게 왜 10 마이크론 어떻게 나왔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그쵸? 이걸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법률로 딱 고정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하고 뭔가 이렇게 법으로 정했을 거죠. 그리고 뭔가 오버가 됐으면 이거를 저감시킬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겠죠.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법으로 되어 있으면. 근데 이게 자율적이면은 그들만의 리그로 갈 수가 있죠. 공유를 안 하겠죠. 네, 그걸 말하죠. 네. 그리고 강제력 교류 참여 준수율 불확실. 이거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전적인 자율 참여로 탈선 유록 상존. 탈선 유록 상존. 제가 가방끈이 길지 못해서 그런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이유가.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미국 장점 단점 있고 그럼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의 장점은 성문화된 법률로 명확히 규정, 법정 소속으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무거운 징계, 그쵸? 굉장히 세요. 법으로 강하게 구속하는 거죠. 그 강제력 있는 규제로 어쩔 수 없죠. 참여해야죠. 법이니까. 그 여러분들 나중에 장사하실 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법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떤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판매하려면 법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방금 제가 아까 이렇게 대기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자꾸 쓸데없는 이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네요. 이거 그냥 뺄게요. 네.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니까. 자, 그 대신 단점이 있겠죠. 유럽 같은 경우 옵트 인 방식이죠. 자, 유럽 뭐였죠? 옵트 인
미국 반대 옵트 알아보시죠?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옵트 아웃. 자, 옵트 인은 뭐죠? 무조건 동의. 그 다음 서비스 할지 여부. 옵트 아웃은 반대죠. 네, 이렇게 연관돼서 항상 연관돼서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안 잊어먹고 오래 가세요. 네. 그에 대한 단점은 과다한 비용, 그쵸? 네. 법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는 건 말 그대로 원치 않는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행정관리들의 수행 부담 증가. 공무원들 분들은 빡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정부 규칙의 경직성, 강제 참여로 개인정보 윤리 의식 미흡, 현실 상황의 이해 부족으로 감정 미비, 외국 기업의 준수 미흡. 네, 이렇다는 거고. 이거 농담이에요. 공무원분들. 공무원 더 뽑겠죠. 네, 그쵸? 공무원분들 일 힘드시면 더 뽑겠죠, 공무원. 그래서 이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차이점을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고, 이 구별하는 이유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도 진출해 있는 기업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유럽 GDPR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잠깐 들어보셨죠? 세이프 하버. 세이프 하버가 뭐냐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미국 뭐라고 했죠? 방식? 자율 규제? 옵트 아웃이죠. 유럽은 옵트 인이에요. 완전 다르죠. 완전 극과 극이에요. 완전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럼 이 둘 기업들 사이에 이 양국이 작은 나라들도 아닌데 이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법도 다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이프합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먼저 생겼어요. 네, 먼저 생겼대요. 보호법이. 그런가 봐요. 뭐 언제 생겼지까지는 전 모르겠고. 그래서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없는 나라. 미국 같은 경우 완전 다른 나라인데 있긴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 있죠. 뭐 개인정보가 먼저 생겼다니까 개인정보가 안 생긴 나라들이 있었겠죠. 뭐 요즘은 다 있겠지만 개인정보 없는 나라들 중에서 개인정보를 사용을 금지했대요. 근데 이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 양국 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협정을 어떻게 했겠냐? 준수해야 되는 거죠,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만든 협정인데, 먼저 미국 기업이 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서 장사해가지고 엄청 크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이제 좀 글로벌하게 놀고 싶어서 이렇게 아프리카도 진출하고 막 진출하는데 유럽을 가고 싶은데 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유럽을 진출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진출을 못했다가 이 세이프 하버 협정을 맺고 난 후에 진출하게 생긴 거죠. 이제 진출할 기회가 생겼어요. 자, 그럼 미국 이 A라는 기업은 어떻게 진출해야 될까? 미국 상무성이라는 데다가 세이프 하버를 등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꼭 아셔야 돼요. 미국 어디? 상무성. 여기에 우리 기업이 세이프 하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야 돼요. 대신 이 세이프 하버 안에 있는 협정들을 따라야겠죠. 이 다음에 제가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 협정을 준수하면은 이 양국 간에 맺은 협정을 준수하면은
우리 유럽 국가에 들어와서 개인정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절히 보호 조치를 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짐.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고선제적 안무이라고 앞글자를 떴어요. 이 세이프 하버를 보실까요? 첫 번째 고지. 읽어볼게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그리고 제3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지. 말 그대로 고지예요, 고지. 그 제가 말씀드렸죠. 용어 보셨냐고. 용어 보셨죠? 고지가 뭐예요, 고지가? 고지, 동의, 통지 구별할 줄 아시죠? 네, 구별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고지예요, 고지. 제3자한테 권리 행사할 때 고지를 해야 한다. 그게 1번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선택.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 옵트 아웃 방식으로 선택 권한을 제공. 옵트 아웃 방식 제가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사용하는 거야. 미국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거부할 것인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보 명확화를 말하는 건데 정보가 명확하게 사용될 건지 안 될 건지 그에 따라서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이 민감 정보 있잖아요. 민감 정보는 뭐 이때는 옵트아웃 방식 대신 이때는 민감 정보에 한해서 옵트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 제공.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든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함과 선택권을 부여.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게 뭐죠?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생각할 시간 주는 거예요, 제공이. 뭐랑 비슷하죠? 선 동의죠. 후 서비스 비슷하죠. 이렇게 약간 좀 연관돼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세요, 머릿속에.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제공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접근 말 그대로 정보 주체의 접근성과 정정 요구권을 보장. 그 다음 5번 안전성. 개인정보를 손실 오용 권한 없는 접근 변경 파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해요. 6번 정보 무결성. 당초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부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확한 안전성, 최신성의 확보. 7번 이행. 원칙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제수단과 분쟁 해결 정착? 해결 정착? 이거 제가 오타 났나요? 분쟁 해결 절차. 절차. 그쵸, 절차죠. 네, 오타인가 봐요. 제가 양해해 주시고 제재 수단이 확보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세이프 하버가 앞에 이렇게 제가 고선제압 안무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이프 하버 이 7가지 협정을 만든 건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글자를 따서 고선 제접 안무이. 그래서 고선 제접 안무이 외우기 쉬워요. 네. 그래서 이 7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무슨 수단 방법을 가지 마시고 세이프 하버 7원칙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에 따라서 OECD 8원칙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 과목에도 놓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1과목에 이 세이프 하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같이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고 이 과목에서 또 보세요. 자, OECD 8원칙 뭐냐면 OECD 가입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 뭐냐면
아, 1980년대 OECD 회원국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관한 원칙의 표준으로 대표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제정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고려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네, 이거 그냥 후딱 해버리죠. 네, 후딱 해버리고 그거 혹시 아세요? 저는 이렇게 개보법을 읽다 보니까 한편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법을 이렇게 혼자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만드셨잖아요. 법이라는 걸. 근데 그분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전 처음에 이게 개보법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읽고 읽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OECD 8원칙이었어요. 그분들이 뭔가가 있어야지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어떤 기초가 될 만한 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OECD 8원칙을 기초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위쪽에 제가 개보법을 이렇게 구분을 많이 띄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한 칸 띄고 여기도 한 칸 띄고 OECD 8원칙이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띄었어요. 물론 1장부터 4장, 뭐 5장부터 7장 이렇게 너무 그 차이는 읽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OECD 8원칙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띈 거랑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어디 갔지? 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세이프 하버 7원칙 뭐죠? 말씀해 보세요. 다 들리니까 말해 보세요. 제가 암기를 앞글자 따서 하라고 했는데 고선 제접 암무의 그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렇게 외우시면 오히려 쉬울 거예요. 뭔가 입에 딱 와닿지 않아요? 저기 글씨 쓰는 게 힘들어서 안 쓰려고 했는데 고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읽어보세요. 뭔가 억양이 고선제적 안무의 뭔가 입에 딱 와닿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인데 입에 딱 달라붙어요. 신기해요.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외우셔야 되고 OECD 8원칙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법 만드시는 분들은 뭐 제 옆에 계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OECD 원칙으로 만드셨어요?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데 뭐 저는 뭐 워낙 인맥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자기 개인정보 결정권 프라이버시 네 그게 토대예요. 물론 OECD 8원칙도 당연히 들어가. 왜냐면 OECD 회원국들이 만드는 거예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이 표준안을 채택한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에 가장 적합하다고 채택한 거예요. 그때 이걸 토대로 법을 만들죠, 당연히. 그래서 OECD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이건 그냥 권고 아니에요, 사실은. 네, 한 가지 또 제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또 정리하자면 이게 이렇게 자꾸 또 제가 정리 안 하는 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제가 자꾸 번외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학습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자꾸 이러니까 자꾸 시간만 그만할게요. 시간 가는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그래서 국제 유통인데 국제
죽이라네요. 참 이게 참 오타가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이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수정이목 전공계. 이거 혹시 제가 만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딱 와닿지 않나요? 어떠한 수정이라는 이쁜 여자가 생각나지 않나요? 수정의 목이 정말 공개가 됐네? 죄송해요. 죄송하고 이것도 암기하실 때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개보법을 많이 보셔야 되니까 보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굳이 암기를 뭐 안 외워지신다면 암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수정이 목이 너무 야한데요. 여자 목이 나오니까 수정이 목이 전공계. 네, 어쨌든 수정의 목이 정말 공개가 되었네. 네. 뻔짓은 제가 그만하도록 하고. 자, 1번 수집 제한. 여러분은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네,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수집 제한과 정보 수집 수단으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최소한의 동의. 말 그대로 수집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집 제한의 원칙을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 OECD 국가들에서 각 국가가 그 법령이 있잖아요. 그 법령을 준수해야 돼요. 그 법이 우선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OECD는 권고사항이에요. 네, 권고사항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범죄수사 활동할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OECD 파란책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딨지? 이 OECD 가이드라인이래. OECD 이 원칙이 영문으로 된 문서들이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영어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서 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내용인데 개인 데이터의 수집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네, 최소한으로 수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집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후 수집해야 한다. 동의도 안 받고 수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1번이에요. 수정해야 할 때 수. 네. 그 2번. 수정해야 할 때 정의네요. 2번은 정보 정확성인데 정보가 정확하냐예요. 어렵잖아요. 자, 3번 볼까요? 이것도 눈치 빠르신 분은 찾겠죠.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까만색인데 여기는 빨간색이죠? 여기도 빨간색이네요. 자, 읽어볼게요. 정보 정확성과 원칙 및 이용 제한의 원칙과 매우 비슷. 아직 이용 제한은 아직 안 배웠죠? 네. 그래서 정보가 수집 목적이 정보 수집이 늦더라도 수집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그 수집하는 정보가 아무리 늦어도 그 수집되는 시점까지는 명확해야 돼요. 목적이. 뭐가 목적이? 어떤 목적?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어떻게 또 예를 들어볼까요? 포털 사이트에, 자, 녹색 포털 사이트에 제가 회원가입을 해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이름 필요하겠죠? 제 연락처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필요한 개인정보가 있겠죠?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제 혈액형이 필요할까요?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그 앞 글자만 보시면 알겠죠? 이게 정보 명확성이죠. 내가 이용하려는 사이트에 이것만 있으면 되지 이게 굳이 필요해요? 굳이 필요 없는데 이것까지 요구하는 데가 많죠. 아직까지 뭐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 수집할 거면 이것까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N사에서 만약에 이런 걸 요구한다면 실제로 지금 N사에 가입할 때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요구한다면 이 N사의 정보 관리 개인정보 책임자가 이게 왜 필요한지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처리자 조건 막 그쪽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처리자가 해야 될 업무 중에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용 제한. 자, 목적 명확한 원칙과 명시된 목적 외에 이용 공개 제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읽어볼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인데 곧 기획에 빠졌네요. 하고 네, 약간 좀 약간 이 문장 자체가 F가 생각나는 문장인데 기획자가 빠진 거예요. 목적 명확한 원칙에 의하여 명시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되거나 이용하게 되거나 달리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예를 들면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 이게 뭐냐면은 이 목적 명확한은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필요 없는 목적을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네? 쓰지 말자는 거고 4번은 그냥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 없이.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딱 와닿으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력이 제가 이렇게 언변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어떤 걸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예시로 되어 있는 정보 주체 동의를 생각하세요. 동의가 없는데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의 없이 이용하면 안 돼요. 벌금 얼마죠? 네, 어쨌든 동의하시면 그거예요. 그게 이용 제한이에요. 목적 명확한은 이용하려는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이용 제한은 동의 없이 이용하지 말라는 거. 엄연히 달라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필이 딱 와 닿으시나요? 와 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1번 수집 제한, 목적 명확화, 4번 이용 제한. 차이 아셔야 돼요. 수집 제한은 최소한 필요 없는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다 수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5원칙. 공개 원칙은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7원칙까지. 뭐 7원칙 한번 읽어보면은 정보 주체 권리죠, 권리. 그 자신과 관계된 정보를 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 처리자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 내 개인 정보가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너네가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알 권리. 나한테 통제하라는 권리죠. 어떻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하다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이라는 게 결국엔 그거죠. 지금 현재 사회 통념상
네,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합리적이라는 말보다는 사회 통념적인 통념상이라고 하는 게 더 뉘앙스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이. 그 알기 쉬운 형태. 네. 이게 정부 주체 권리죠. 권리를 말하는 거고 이 8원칙은 이 위에 있던 7원칙을 7개를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원칙 목적 명확한 원칙 그 다음 이용 제한. 네, 이거 반드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와요. 제가 저번에 저는 이게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진짜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빠삭하게. 근데 시험 문제에 저 이거 틀렸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사실 틀렸는지도 몰라요. 시험지를 갖고 나와야 뭐가 틀렸는지 알지. 네. 근데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떤 시나리오 상으로 적절하게 어떤 건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틀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나 억울하네요, 진짜. 제가 저거를 구별 못하는 게 아닌데 구별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CPFG라는 시험이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미국하고 유럽 할 때 유럽은 GDPR 개인정보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됐으니까 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럽의 GDPR에 대해서 살짝 또 언급을 또 했어요. 이거 제가 다른 자료에 GDPR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꼭 보세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훑어만 볼게요. GDPR이 뭔지. 뭐냐면은 유럽 연합국가죠. 유럽 연합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GDPR. 그래서 보면은 다른 거 다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뉘앙스도 많이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몇 가지 좀 다른 게 있냐면 결국에는 단어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보 주체 프로파일링 거부권. 정보 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반대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정보 이동권.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자에게 이전시킬 권리를 보유하며 내 정보를 내가 이동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데로.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네. 자신의 정보보다 이게 뭐죠? 자신의 정보보다 하겠죠? 보자가 하나 빠졌나봐. 정보보다 유출되었는지 알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칠 권리. 부인의 개인정보를 삭제를 요구할 권리.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위반이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이 규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위반하게 될 때, 벌금 액수요. 이게 점점 꽃배기가 되는데, 뭐 얼마다가 아니라 그냥 그 기업의 매출액이야. 그것도 유럽에서의 매출액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일 거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유럽만 할 수는 있는, 유럽 내에서만 장사하는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일 경우에는 더 불이익이 크죠. 전 세계 매출액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단어 유의하셔야 돼요. 뭐 해당 기업의 유럽 내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좀 말장난을 좀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몇 퍼센트?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그래요. 네. 이제 1장이 끝났죠.
네. 이제 범위가 많나요? 1장 이제 끝냈는데? 사실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좀, 네. 별 내용도 없어요. 하지만 별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거 많죠. 프라이버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개인정보 가치 산정하는 방법, 뭐 몇 가지, 세 가지 말씀드렸고, 뭐 유럽하고 미국 비교. 그러다 보니까 뭐 GDPR도 한 번 더 보게 됐고, OECD도 한 번 더 보게 됐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쉬고, 다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